믿음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습관으로 굳어지고 이 습관은 자신의 가치가 된다고 하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인생 이야기가 담긴 3가지의 사연 함께 만나보실까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불혹의 나이의 여자입니다. 사람 나이가 40 정도 되면 이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하여 불혹이라고 칭한다고 하는데 과연 저는 그 호칭에 걸맞은 사람일까 싶어서 스스로도 궁금해지네요. 확실히 20대, 30대일 적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세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인생 선배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 톡톡 사연에 저의 옛 이야기를 꺼내놓자니 영 민망하긴 한데요. 모쪼록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밝히는 점은 제가 입양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4살 되던 해에 보육원에 버려졌어요. 그래서일까요? 한간에 미운 4살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이 키우다 보면 4살 때가 투정이 심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표현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제가 다름 아닌 4살 나이에 버림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친부모님의 얼굴은 솔직히 기억에 없어요. 그래서 남은 추억 역시도 없고요. 하지만 버림받았다는 좌절감만은 그 어린 나이에도 뚜렷하게 갖고 있었네요. 그리고 제가 7살 되던 해에 새로운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제 친정 엄마께서 저에게 따스한 미소로 손을 내밀어 주셨던 그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미니야, 아줌마 저번에도 몇 번 봤지? 아줌마가 여기 올 때마다 우리 미니 주려고 예쁜 인형도 사오고 맛있는 과자도 사오고 그랬었는데. 네, 알아요. 지난번에 초콜릿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 아줌마가 누구인지도 알아요. 어머, 그러니?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원장님께 들어서 아는 거려나? 우리 미니가 아는 나는 누구인지 궁금하네? 아줌마는 바로 부자예요. 엄청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아줌마가 오면 원장님이 항상 웃고 있는 거라고 언니 오빠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친정 엄마께서는 재미있다는 듯 웃으시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이내 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붙잡고 보육원 뒷길을 함께 산책했었는데요. 어린 마음에도 설레고 떨렸던 것 같아요. 제 나이 7살의 봄이었죠. 그리고 그해 단풍이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던 가을에 저는 입양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친절하셨던 보육원에 종종 들러서 직접 봉사활동도 하셨던 그 부자 아줌마는 저의 엄마가 되셨죠. 모두가 저를 부러워했어요. 입양되어 보육원을 떠나던 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네요. 성민이로 살아왔던 저는 박민이가 되어서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부자라고 알려졌던 그대로 집안은 꽤 부유하였어요. 이런 부잣집에 제가 들어가서 딸로 살아도 되는 걸까 싶은 고민이 그 어린 나이에도 계속 들었을 정도였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앞으로 네가 살 집이고 너는 우리 집 식구야. 그 사실만 명심하면서 살면 돼. 알았지? 우리 막내딸. 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친정엄마는 웃으면 인상이 환해지는 분이셨고 무표정하게 계실 때는 왠지 모를 카리스마가 은은하게 풍기는 분이셨어요. 이런 멋진 분의 딸로 살아갈 수 있어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행운아라고 생각했죠. 친정아빠는 살갑거나 다정한 분은 아니셨지만 저를 딸로 여겨주셨고요. 제 위로는 언니와 오빠가 있었는데 둘 다 저를 괴롭히거나 텃세를 부리는 것 하나 없이 처음부터 친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잡음을 내기에는 언니와 오빠가 저와 나이 터울이 크기도 했지요. 저를 늦은 나이에 입양하신 게 아니라 친정 엄마께서는 언니와 오빠를 일찍 낳으신 경우였어요.
친정 엄마께서 21살이실 때 언니를 낳으셨으니까요.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을 때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죠. 그때 한창 대학 생활을 하던 중이었는데 덜컥 뱃속에 생명이 들어섰으니 집안이 뒤집어졌고 나는 소중한 생명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기로 했어. 대학도 휴학계를 냈고 유학 가기로 되어 있었던 건 없던 일이 되어버렸지. 엄마, 너무 젊고 어릴 때였는데 아쉽거나 후회되지는 않으셨어요? 아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으며 살아왔단다. 내가 우리 미니를 내 딸 삼기로 결심하고서 한 번도 후회를 하지 않았듯이 나는 내 자식들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해. 외갓집이 지역 유지로 꼽힐 만큼 탄탄한 집안이었고 특히 친정엄마께서 어렸을 때부터 영특하셨기 때문에 집안의 기대가 컸다네요. 그래서 친정엄마께서는 이른 나이에 혼전 임신이라는 변수만 안 겪으셨어도 아마 다른 걸 물려받고 다르게 사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면서 집안에서 미운 털 박힌 신세가 되셨고 거의 육아에만 집중하며 사셔야 했죠. 보육원 봉사를 직접 다니신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시고 아량이 넓으신 분이라 사람 안 쓰고 손수 언니와 오빠를 즐겁게 키우셨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은 8살 차이의 부부이셨는데요. 조금은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나고 자란 친정 아빠께서는 대학을 나오시고 취직을 하신 이후에도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빚을 갚아주고 이러시느라 시달리셨다네요. 그러셨던 분이 친정 엄마와 결혼을 하시게 되면서 특수 장비의 외판을 제작하는 공장을 맡아 운영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친정 엄마의 사촌 오빠 되시는 분께서 집안 자금으로 시작하셨던 거래요.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자 다른 걸로 옮겨가게 되셨고 친정 아빠에게 넘겨주신 것이었죠. 대단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었지만 집안에 원체 돈이 있는 편이니까 여유롭게 굴러갔어요. 언니는 대학을 미국으로 갔는데 아예 거기서 눌러 살게 되었고요. 오빠는 원래 평범하게 경영학 공부를 하면서 취미로 사진 찍으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집안의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서 지인들이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음식도 배우고 식당에서 일도 하고 돈 받고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급변한 집안의 사정이란 불행하게도 이어진 부도였습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온다더니 딱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는데 집에는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고요.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빚쟁이들이 집 앞에 늘 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뭣도 모르던 때였으니까 현금 운용이 불안하게 돌아가더니 이럴 줄 알았다는 등 전부 다 알거지가 되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정 엄마께서 처음으로 친정 아빠를 향해 소리 지르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집안에 닫힌 비극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애초에 내가 그걸 맡아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어. 오히려 집안의 위기를 타파할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었겠지. 그런데 무능한 당신이 그 일을 맡아서 해왔기 때문에 모든 게 망쳐진 거야. 알아? 그렇다면 처음부터 나에게 그 일을 안 맡겼으면 됐잖아. 이 여자는 중책을 단독으로 맡아서 할 수 없다고 보수적으로 나왔던 건 바로 네 집안 사람들이잖아.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내 탓을 하고 자빠졌어? 뭐? 네 집안 사람들? 우리 집안 덕분에 여태까지 잘 누리고 잘 살았으면서 은혜도 모르나 봐? 말 한번 곱게 한다. 정말 교양 넘친다, 당신. 비꼬지 마. 지금까지 은연중에 나를 깔보고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네 집안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왔다는 걸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어왔던 줄 알아? 너도 똑같아. 결국은 속으로 나를 우습게 여겨왔겠지. 없이 자란 놈이니까 무시 정도는 해도 된다고 속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겠지. 내가 그 속을 다 알고 있어. 그건 당신의 자격지심이고 당신의 모난 부분인 거야. 그걸 왜 나와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전가를 해? 지겨워. 정말 지긋지긋해.
아무것도 모르던 나이에 나를 꼬드겨서 여기까지 오게 한 당신이란 존재가 나는 아주 저주스러워. 친정 엄마께서 울부짖는 모습을 몰래 훔쳐본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날 이후로는 친정 부모님을 예전처럼 바라볼 수가 없었죠. 2층짜리 단독주택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투룸짜리 작은 빌라로 이사가게 되었죠. 저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른 아침부터 아주 늦은 밤까지 학교에 머물렀어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왔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등교 준비를 했죠. 집에 있기 싫어서 더 서둘러 나가고 굼뜨게 돌아온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오래 있었으나 저는 대학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집이 풍비박산이 난 시점에서 저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자꾸만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뭐라고 다니시는 건지 얼굴을 뵙기도 어려워진 친정아빠와 급한 대로 대형마트의 고정 진열 사원으로 일을 하시게 된 친정엄마 사이에서 저는 스스로 느끼기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였습니다. 두 분이 깜짝 놀라시기도 했고 반대하시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는 결국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대기업 이름을 달고 있는 공장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죠. 돈도 많이 벌고 돈을 쓸 시간이 없으니 저축도 잘 되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했으며 그 이후에는 자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정 부모님과는 먼 거리감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제가 24살이 되던 해 친정 엄마께서 저에게 결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타고난 영특함 그리고 놀라운 잠재력을 발휘하셔서 무너졌던 사업을 단계적으로 일으키셨어요.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아주 분명히 사업은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25살을 기점으로 공장 일을 아예 그만두었어요. 공장에서 만난 분들이 저에게 한결같이 이 일은 짧게 치고 빠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래 할 게 못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취미 같은 것에 따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서 그런가? 너무 일만 했더니 사람이 어두워지고 자꾸만 내향적이 되어가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그걸 체감할 정도였으니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얼마나 무채색 같은 사람일까 싶어서 이 일을 오래 하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부잣집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만큼 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고요. 공장을 나온 뒤에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해서 3개를 따낸 뒤 그걸로 사무직에 취업을 했어요.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었고 비전이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저 스스로는 뭔가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뻤습니다. 사무직으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옷이며 신발도 새로 사게 되었고요. 자신감이 워낙 부족한 저였지만 용기를 내서 연애도 해보았어요. 서툴기 짝이 없었죠. 그랬던 제가 정말 민망하고 부끄럽게도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위였고 저에 비하자면 너무나도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고요. 제가 남편하고 그때 약 1년 가까이를 만난 시점이었는데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에야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의 존재 자체를 자기 집에 알린 적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나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솔직히 왕래도 거의 없이 지낸 지 오래됐고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서는 오빠의 존재를 알고 계셔. 내가 오빠하고 만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거든. 그런데 오빠는 어떻게 내 이야기를 한 번도 집에다가 말을 안 할 수가 있었어? 가족하고 가깝다고 엄청 자랑해왔던 게 오빠였잖아. 그게 나도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 착각이었지 뭐야. 얘기를 한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안 한 거였어. 혹시 내가 부끄러워서 의도적으로 숨긴 건 아니고? 절대 아니야. 내가 너를 왜 부끄러워해. 어디에 내놔도 네가 빠지지 않을 인물인데? 이상한 오해하지 마. 나는 절대 너를 부끄러워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집에 네 얘기를 안 한 적도 없어. 남편은 강하게 주장하였지만 글쎄요. 제가 시어머니를 처음 직접 대면하게 되었을 때
저는 왠지 남편이 저라는 인물을 자기 가족에게 알리기 싫어서 그냥 말을 안 해왔던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를 따로 불러내신 시어머니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졸? 요즘 세상에 최종 학력이 고졸? 정말 미친 거 아니니? 대학은 왜 안 간 거야? 제가 다름이 아니라 그때 집안 사정이 좀 좋지 못해서 대학에 진학할 엄두가 안 났습니다. 사정이 좀 좋지 못했으면 어디 그럴싸한 대출부터 알아봤어야지. 대학생들 그런 걸로 학교 다니는 애들 많은 거 너는 몰랐나 봐? 대출이요? 학자금 대출 같은 거요. 저도 그걸 떠올리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집에 빚이 잔뜩 있는 상황인데 대출까지 받으려니까 마음이 편치 못해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빚? 빚이 잔뜩? 이건 난리도 아니구나. 빚 있는 집안의 고졸인데 못 빼어먹은 티 내고 싶어 안달이나 혼전 임시까지 덜컥 해버렸다 이거지? 이런 빌어먹을 것을 다 보았나. 이딴 덜 떨어진 개뼈다귀 같은 천치를 내가 며느리 삼아야 한다는 것에 이가 빡빡 갈리는구나. 실제로 시어머니께서는 사납게 눈매를 치켜뜨신 채 이를 빡빡 가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아래로 내리깔았었죠. 인적 드문 카페에서 시어머니와 둘이 마주 앉아 있었던 그 순간이 당시 기준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엇벌을 쌓아왔길래 이런 어이없는 꼴을 봐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구나. 그 뱃속에 든 게 우리 집안 핏줄이 맞기나 한 건지 솔직히 나는 의심이 들어서 완벽히 믿을 수도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게는 오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의심하셔도 소용은 없을 거예요. 뭐야? 요것 봐라. 너 그 아가리 안 닥치니? 어디서 눈을 땡그랗게 뜨고 그딴 맹랑한 발언을 짓거려? 그리고 너, 우리 아들이 어제 그러던데 너 원래 고아였다면서? 시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간신히 올라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임신을 할 정도였으니 남편하고 당연히 깊은 사이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제 출생에 관한 이야기도 해준 바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 정도는 나눠도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였고요. 남편이 되게 조심스러운 태도로 들어주길래 저는 내심 감동한 기억이 있었건만 그걸 설마 자기 모친에게 홀라당 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또한 그걸 두고 시어머니께서 비웃음을 내거실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천의 고아 출신이고 지금 부모님은 그러니까 양부모라면서? 딱 봐도 관상부터 우중충한 것이 박복한 팔자를 타고났는데 하필 우리 아들한테 네가 들러붙었구나. 일방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될 거니까 계획적으로 임신까지 해서 지금 결혼을 하려는 것이고 아이고 이 앙큼하고 천박한 것. 하늘에 맹세하고 말씀드리는데 절대 계획적으로 임신한 거 아니에요. 임신 사실을 알고 놀라서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부터 터졌었고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저를 달래서 결혼 얘기까지 먼저 꺼낸 건 오빠였어요. 저는 그저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했을 뿐인데 시어머니께서는 주먹으로 당신의 가슴을 퍽퍽 치시면서 통탄하셨습니다. 저 같은 덜 떨어진 것을 며느리로 드리는 게 너무 슬프고 원통하다는 중얼거림을 늘어놓으시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죠. 그럼에도 저는 어쨌거나 남편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뱃속에 들어온 귀한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결심이 바탕이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무척 공사다망하신 분이셨는데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럼 결혼하는 게 마땅하지 라는 식으로 당연하게 반응을 하셨다고 남편을 통해서 들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마도 바쁘니까 결혼식은 빨리빨리 라는 의견도 내셨다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만 환장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이 시기 친정엄마께서는 새로 숨결을 불어넣은 사업을 진행하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어요. 사이가 소원해진 채로 수년을 보내셨던 친정아빠와도 어느 정도 화해를 하셔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이런 기분 좋은 변화, 행보에
제가 제동을 걸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댁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결혼을 진행할 의사를 보인 만큼 굳이 친정 부모님께 상황 설명 다 들어가면서 도움까지 요청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친구 사이에서 아기가 생겼고 시댁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 정도로만 두 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내 손을 맞잡아 오던 그 작디 작은 고사리 손모양이 아직 눈에 선연하고 그 감각이 아직 내 손에 남아있는 듯한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 네가 시집을 가게 되었고 또 벌써 하나의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니 사람 인생 흘러가는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이구나.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날 것만 같은지. 엄마, 너무 속상해하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는 시집을 가도 하나의 엄마가 되어도 앞으로도 영원히 엄마 딸일 거예요. 엄마가 저를 딸로 여겨주시는 한은 계속 그럴 거예요. 미니야, 너는 내가 가슴으로 내 자식으로 품기로 결심했던 그날부터 쭉 내 딸이었어. 그건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테니 우리가 서로가 죽는 순간까지 모녀지간인 거야. 알겠지? 친정 엄마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이상하게 보육원 시절로 돌아가 7살의 제가 되어 친정엄마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어서 기분이 정말 이상했었죠. 저는 아직 제대로 된 어른도 되지 못하였건만 벌써 뱃속에 한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게 벅잡고 감당이 안 되어서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과연 어떤 일상이 펼쳐질지,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예상할 수가 없어서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었는데요. 저에게 펼쳐진 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졸이라는 폄업한 단어에 갇혀 있어만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주변의 시선, 평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었고 인맥 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바로 고졸인 저 때문에 도저히 주변에 면이 안 선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었나 보더라고요. 이런 빌어먹을 것을 다 보았나.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후로 내가 당최 어디를 가서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있지를 못해. 혼전 임신이라는 것도 충분히 수치스러운데 여기서 만약 고졸이라는 것까지 알려지면 그야말로 개망신일까봐 내가 아예 웬만한 모임을 못 나가고 있어. 네가 이런 내 심정을 알기나 하겠니? 거기다가 천의 고아 출신이라는 것까지 떠안고 있으니 존재 자체가 아주 빌어먹었어. 네, 저 때문에 모임 못 즐기시고 못 나가게 되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할 거리가 떨어져서 심심하게 되신 거면 제가 뭐라도 같이 해드릴까요? 네가 뭘 같이 해줄 건데? 요게 아주 사람을 살살 약올리네. 너 어디 불난 집에 기름통 들이붓는 거야 뭐야? 아니, 저는 그냥 일도 그만둔 참인데 어머님께서도 마침 시간이 꽤 남으신 것 같으니까 동병상련끼리 함께 시간 보내면서 친목을 다지면 좋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기분이 당연히 상했고 말고 너 지금 어른 상대로 말장난하자고 기를 쓰고 나오는 거니? 동변상련? 어디서 그딴 망발을 짓거리고 앉았어? 이래서 사람은 좋은 걸 물려받아야 하는 것이고 많이 배워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네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시댁의 식탁이 저러다가 고장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께서는 오라통을 터뜨리시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치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죄인이 되어 점점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죠. 괜히 중간에서 어설프게 대답을 하면 더욱 화를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던 것 같네요. 으이그, 이제 만삭으로 배가 불러온 걸 보니 내 걱정도 꼭 그만큼 커지는구나. 울 손주가 부디 외탁을 안 하고 친탁만 해야 할 텐데. 가뜩이나 배가 잔뜩 나와 있어서 힘들었던 만삭 시절 시어머니께서 제 신경을 건드렸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어머님, 왜 아이가 친탁만 해야 돼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저도 딱히 얼굴이나 체형 이런 건 어디 가서 뒤처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너는 네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애가 외탁을 하면 그쪽에서 어떤 유전자를 받아올지 모르는 건데 너는 어떻게 딱 너 하나만 생각하고 말을 해? 하여간 짧아. 생각이 너무 짧아. 저는 어쨌거나 지금 부모님이 제 유일한 부모님이세요. 만약에 아이가 외탁을 한다면 제 지금의 부모님의 성격이나 습관 같은 걸 물려받을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까요.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고졸은 역시 생각하는 꼬라지가 황당하구나. 지금 네 부모님도 사업인지 뭔지 한다고 맨날 삽질하시는 것 같던데. 여하튼 외탁은 무조건 안 될 일이야. 이때 뭔가 제대로 한 방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차라리 다른 모진 말씀이면 낫겠는데 출생 가지고 그런 식으로 들먹이시니까 기분 참담하더라고요. 사실 이때 친정 엄마께서 본격적으로 몸집을 키워가시고 있던 사업장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굳이 시댁 식구들에게 그런 사실을 발설하지는 않았네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저에게는 그만큼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건강한 아이를 낳았고요. 남들은 아기 낳고 나서 육아 지옥 시작이라고 하던데 저는 특이하게도 모두의 관심을 받으며 아이를 키울 수 있어서 오히려 이때가 더 좋았어요. 몸이 힘들거나 말거나 마음이 편해서 그랬나 봐요. 솔직히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 거라서 그런지 남편하고 결혼 직후부터 썩 좋은 부부관계는 아니었는데요.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며 부부관계가 좀 좋아졌어요. 심적으로 가까워진 거였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독박 육아를 했기 때문에 가끔은 서럽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남들도 거의 다 이렇게 산다는 생각을 하며 이겨내려고 매 순간 애를 썼네요. 아이는 얄미울이 많지 남편만 쏙 닮아 있었고요. 그 때문에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다 아이를 물고 빨고 예뻐했으니 저로선 다행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지고 볶으며 지내던 어느 날 친정 엄마로부터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사업은 엄청난 거래처를 만나서 또 한 번 번창하게 되었는데 반대로 친정 아빠께서는 안 좋은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었죠. 네 아빠가 건강이 많이 안 좋다는구나. 그 집안 남자들이 희한하게 몸 아픈 구석은 한 군데씩 꼭 있잖아. 네 아빠도 피해가지 못한 것인지 최근 들어 두통이 하도 심하다고 말을 자주 하길래 병원을 가봤더니 내 쪽에 이상이 있다더라. 아빠가요? 얼마나 안 좋은 거래요? 많이 심각하대요? 많이 안 좋은데 문제는 그게 수술이 어렵나 봐. 약물치료 요법으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상태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에 마음의 각오를 미리 다져놔야 좋을 것 같아. 이제 저도 아이 낳고 키우면서 결혼 생활에 적응을 하였고 친정 엄마의 사업이 대성공을 거둬 자리를 잡은 참이었는데 이런 소식은 정말 맥 빠지더라고요. 한동안 기운 없이 지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저에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반대로 시어머니께서는 눈에 쌍시짐을 켜셨습니다. 저것이 뭐가 잘났다고 어깨 축 늘어져서는 날 좀 보소 하면서 자기 힘든 거 알아달라고 징징대고 있어. 아휴,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서 한 대 콱 쥐어박아주고 싶네. 그래야 정신을 좀 차릴까? 시댁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날 저 들으라고 시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그렇게 혼잣말을 하셨을 때 서러워서 울분을 꾸역꾸역 삼켜야만 했네요. 친정 엄마의 환갑이 머지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나마 힘을 낼 수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일적으로는 너무 바쁘셨고 개인적으로는 친정 아빠 건강 문제로 머리를 싸매셨기 때문에 친정 엄마께서는 환갑을 아주 조촐하게 챙기고 넘어가길 원하셨어요. 선물, 잔치상, 공간 대여 이런 것 등등 일절사절하셔서 회사나 거래처 등지에서도 친정 엄마의 환갑을 거창하게 축하해 드릴 수가 없었죠. 나는 그냥 바람이 있다면
한 끼 식사나 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딸, 사위, 손주 이렇게만 있어도 나는 그걸로 최고야. 엄마, 그러면 제가 식당 한번 알아볼게요. 엄마께서 잘 드시는 메뉴로 정하면 되죠? 그런데 입에 당기는 음식이 없다 그러셔서 코스 요리를 생각했던 건 백지화되었고요. 단품으로 고기나 간단히 드시고 싶어 하시기에 한우를 떠올리게 됐어요. 강남에 있는 품질 좋은 한우만 취급하기로 유명한 식당을 예약했고요. 그런데 워낙 유명하고 인기가 좋은 곳이라서 그런지 따로 룸 예약하는 건 자리가 다 차버려서 홀에서 가장 여유로운 사이드 자리를 대신 받았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가 저희 친정엄마 환갑 되는 때예요. 아, 그래? 그러신다니? 환갑이라고 잔치라도 여신다고 하시지? 아유, 그런 건 원래 자식들이 열어주는 거지? 네가 뭐 기획이라도 했어?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식사나 한 끼 같이 할까 합니다. 혹시 어머님도 생각이 있으신가요? 나보고 그 식사 자리에 낄 생각이 있냐고 묻는 거니 설마? 안 됐지만 내가 다음 주에는 선약이 쫙 있어서 안 될 것 같구나. 대단한 한갑 미리 축하드린다고 내 인사말이나 네가 전해줘. 오케이? 바쁘신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잠깐 시간 되시면 저희 친정 엄마께 안부 전화 한 통 정도 넣어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들으시는 척도 안 하시면서 고개를 휙 돌리시더군요. 차라리 벽에다가 대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도 그냥 돌아섰습니다. 환갑 기념 식사 당일 하필이면 저희 아이가 아침 새벽부터 속이 안 좋다고 몇 번 토를 했어요. 전날 밤에 아이스크림하고 빵을 급하게 먹더니 그게 탈이 난 모양이었죠. 그러길래 왜 애한테 야식으로 그런 걸 먹게 해줘서 이 사달을 내는 거야. 오늘 엄마 한갑이라 식당에 가야 하는데 이게 뭐야 진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먹였겠어? 얘가 너무 먹고 싶어 죽겠다는데 그럼 어떡해. 계속 그걸 막으란 소리야? 내가 얘 병원 데리고 갈 테니까 너는 먼저 준비하고 장소에 가든지 해. 주말이라 오늘 소아과 사람 미어 터질 텐데 그걸 가서 기다리겠다고? 웬일이야. 고맙기는 한데 그냥 어머님이나 형님께 부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랬다가는 분명히 꼬투리 잡고 엄청 늘어질걸. 그리고 날씨 좋은 주말에 어디 외출 계획을 안 세울 군번들이 아니야. 전화해서 애 데리고 병원 좀 가달라고 하면 환장해서 난리 칠 거야. 그냥 내가 얼른 데리고 가는 게 나아. 알았어. 그러면 병원 가서 상황 보고 나한테 연락 줘. 나는 시간 맞춰서 장소로 갈 테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혼자 장소로 향했고요. 저와 친정엄마 둘뿐이었지만 마주보고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러신 건지 얼굴이 조금 거칠어진 친정엄마를 보니 속이 좀 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엄마, 좀 내려놓고 사세요. 근심이든 걱정이든 부담이든 내려놓고 사셔야죠. 당체 얼굴이 이게 또 뭐예요? 누가 보면 환갑이 아니라 칠순인 줄 알겠어요. 내가 그 정도로 나이 들어 보이니? 하기사 요즘 가까이서 거울을 보면 주름이며 눈가 거뭇거뭇한 거 하며 나 스스로도 못 봐줄 때가 많더라. 아니에요. 저 그냥 농담한 거였어요. 엄마, 얼마나 심각하게 많은 걸 떠안고 사시면 제가 한 농담에도 힘을 실어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희 빨리 고기 주문해서 먹어요. 맛있는 거 한우 많이 드시고 엄마가 얼른 별 생각 없이 포만감이나 즐기시는 모습을 봐야겠어요. 그치만 윤서방이 출발을 한다고 연락을 줘야 그때 시키든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시키면 너무 이른 걸까봐 살짝 걱정되는데. 이것 봐요. 이것도 엄마 벌써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엄마의 윤서방께서는 뒤늦게 와서 고기를 먹든지 아니면
한 점도 못 먹던지 전혀 상관없으니까 엄마만 그냥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애써 답지 않게 너스레까지 떨고 나서야 친정엄마께서는 밝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최고급 한우가 부위별로 줄줄이 나왔고 그 차림상의 가운데 제가 주문 제작해온 작은 케이크를 놓고 초에 불을 붙였어요. 친정엄마께서는 바로 이틀 후에 언니가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또 파티를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낼 예정이셨지만 당장 이곳의 사진을 받아본다면 언니가 좋아할 것 같아서 저는 사진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와 제가 멀리서 한 번에 나오는 사진은 친정엄마와 동행으로 오신 수행 비서분께서 찍어주셨어요. 몇 번이고 동석을 권했지만 정중하게 사양을 하셨죠.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다 보니 기분까지 덩달아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 친정엄마께서 케이크에 촛불을 후 부시는 모습을 너무 기분 좋게 지켜보았습니다. 그건 친정엄마께서도 마찬가지셨는지 불을 다 부시자마자 작게 손뼉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행복하게 마주보면서 웃은 저희 모녀가 불판 위에 한우를 올려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쿠야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아 여기서 다 뵙네요 사부인. 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에 혹시 제가 지금 환청을 듣나 싶어서 어리둥절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환청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일행으로 보이는 친구 세 분과 안으로 입장하시던 찰나임이 분명한 시어머니께서는 케이크 촛불을 불고 박수를 치는 저희 모녀 쪽으로 무심코 발견하신 것이었죠. 미리 룸이라도 예약해 두셨던 것인지 시어머니의 일행분들은 그 안쪽으로 향하며 안 보이게 되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모녀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러자 친정엄마께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머금으며 시어머니께 짧은 목례로 정중한 인사를 보내셨죠.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그 정중함에 걸맞는 화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인사를 안 받아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왠지 기가 막혀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멀뚱하게 시어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께서는 뭔가 심기가 뒤틀리신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쓱 흘겨보시더라고요. 그때 불판에서는 올려놓은 한우가 마침 치익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고 그걸 눈으로 힐끗하신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코웃음을 치셨어요. 최고급 한우만 취급하는 이곳에 사부인께서는 웬일이시래요? 혹시 여기서 일이라도 하세요? 주방은 아닌 것 같고 홀서빙 일을 하시나? 그 발언에 제가 너무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나요? 눈이 있다면 친정엄마께서 케이크를 두고 이곳에서 조촐한 환갑기념 식사를 하고 계시던 중이었다는 걸 당연히 알 수 있는 풍경이었어요. 그럼에도 웬 홀서빙 운운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열받은 제가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던 찰나 벽에 붙어서 계신 채로 상황을 다 보고 계셨던 수행 비서분께서 분노의 일가를 터뜨리셨어요. 이봐요 아줌마. 지금 감히 이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입을 함부로 놀려? 저도 깜짝 놀랐고 친정엄마께서도 놀라신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성을 맞닥뜨린 시어머니만큼 저희가 놀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멀끔한 정장을 빼입으신 수행 비서분께 난데없이 소리를 들으신 것에 시어머니께서는 도저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으셨는지 손으로 벌렁거리는 심장 부근을 누르시면서 떨리는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갑자기 누구신데 저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아 그리고 이쪽은 제 사부인이고 또 여기는 제 며느리인데 제가 익히 아는 사람들이거늘 생판남이 그쪽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황당하네요. 대관절 누구세요? 저는 회장님을 모시는 수행비서입니다. 저희 회장님께 적절치 못한 언행을 보이신다면 제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당장 댁을 끌어낼 수도 있으니 다음 발언을 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줌마. 와, 수행비서분께서 정말 깔끔하게 일격을 날리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서 저도 모르게 잠시 입을 벌리고 멍하게 있었네요. 반면 친정엄마께서는 은은하게 미소만 지으시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께서는 휘청거리시며 믿을 수 없다는 눈길로 친정엄마를 응시하셨어요. 제가 뭔가를 잘못 들었나?
회장님이라뇨? 사부인께서 그러면 정말로 어디 회장님이라도 되신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어머님. 저희 친정 엄마께서는 아주 번듯한 제조업체의 회장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수행 비서님 되시는 거 맞고요. 사부인께서 회장님이라고?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야? 그럼 네가 회장님 딸이라는 얘기가 되잖아?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신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자꾸만 고개를 흔들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친정 엄마께서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제가 회장직을 달고 있는 사람이니 저희 딸은 그렇다면 당연히 회장 딸이 되겠죠. 제가 부족하고 못난 엄마라서 미니에게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힘이 되어주지는 못했기에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알고 늘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사돈께서는 제가 누구인지 숨긴 꼴이 되고 말았군요.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별로 죄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밝혀졌으니 제가 안사돈께 죄송할 일은 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안사돈 역시도 저에게 죄송하실 일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점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노라고 동의하시겠습니까?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친정엄마의 전매특허 카리스마가 발휘된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완전히 혼이 빠지신 몰골이 되어 멍하게 고개만 위아래로 흔드시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자 친정엄마께서는 눈을 가늘게 뜨시며 못마땅하시다는 듯 그 모습을 보셨죠. 확실히 동의하신 것인지 제가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직접 소리내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안사돈? 네? 네, 물론이죠. 앞으로 죄송할 일은 제가 만드는 법이 없을 겁니다. 믿겠습니다. 제가 염두에 둔 그 죄송한 일이라는 게 제 딸 미니를 말하는 것임을 안사돈이 모른 척 하실 만큼 우매하다고 여기진 않아요. 앞으로 좋은 사돈지간 그리고 좋은 고부관계에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자리를 비켜주시겠어요? 딸과의 오붓한 시간을 더는 방해받고 싶지 않네요. 친정엄마께서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자리에 앉으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어느덧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되신 채로 급하게 고개를 꾸벅하시더니 돌아서셨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시어머니의 일행 되시는 분들이 룸에 안 계시고 다들 홀 쪽으로 나와서 여기를 구경하고 계셨더라고요. 아마도 대화를 다 들으셨을 테죠. 돌아서시고는 그 일행분들을 발견하신 시어머니께서 눈에 띄게 흠칫하시더니 이내 그분들에게 짧게 뭐라고 말씀을 전하시고는 황급히 출입구 쪽으로 사라지시더라고요. 뭔가 상황이 지금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을 택하신 것이었죠. 저는 잘 익은 최고급 한우고기를 친정엄마와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굳이 밝히지 않았던 시어머니와의 각종 이야기들을 그 자리에서 친정엄마에게 많이 털어놓았습니다. 미니야, 앞으로는 절대 당하지도 참지도 마. 엄마야말로 인내의 달인 아니에요? 그러신 분이 왜 저보고 참지 말라고 해요. 참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갈등 상황을 넘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적절히 참으면서 지내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제가 당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건 남한테나 적용하는 이야기지. 내 새끼가 꾹 참고 산다고 생각하면 내가 분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참으면서 살지 않기야. 내 환갑 선물로 그걸 약속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네, 알겠어요. 앞으로 참으면서 살지 않겠다고 엄마께 약속드릴게요.
왠지 속이 뭉클하면서도 울컥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무조건적으로 저의 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친정 엄마와 제가 영원한 모녀지간이라는 사실이 불변하듯 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도 자명했기에 뭔가 특별한 유대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른 모녀 관계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무언가가 저희 두 사람에게는 있다고 느껴졌어요. 한창 이야기꽃을 피워가며 고기를 먹고 있을 때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잘 듣는 병원 처방약을 먹고 집에서 쿨쿨 잠에 든 참이라고 하였어요. 친정 엄마께서는 대뜸 그 자리에서 당신의 위신을 드러내셨죠. 한우 고기를 한 점 집어먹던 남편은 그대로 일시정지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장모님께서 회장님이셨다고요? 작은 사업이 그냥 잘 되는 줄로만 여기고 있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규모가 큰 사업장이고 무려 회장님이시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그렇게 됐으니까 윤서방이 앞으로 나는 더욱 우리 딸 민희를 옆에서 잘 지켜주고 다독여주고 위해줄 것이라고 믿어도 될까? 당연하죠, 장모님. 우선 제 절부터 받으십시오. 그간 제가 몰라뵙고 저지른 무례가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은 허둥지둥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가 놀라거나 말릴 새도 없이 바닥에 엎어져서 친정 엄마께 절을 한번 올렸어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네요. 처음 보는 남편의 면모가 황당하기는 했지만 그게 싫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친정 아빠께서는 다행히도 더 악화되진 않으셨고요. 친정 엄마께서는 차질 없이 미국에 다녀오셨습니다. 원래 일주일을 잡고 가신 것이었는데 뭐가 그리 재미있고 좋으셨던 것인지 열흘을 채우고 돌아오셨죠. 저는 전에 없이 아이 돌보기에 솔선수범하는 남편을 보게 되어서 한동안 어리둥절했고요. 전과는 180도 달라진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제가 잠깐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울면은 내가 텔레비전 보면서 만능 소스인지 아는 걸 만들었는데 이걸 언제 갖다 주면 될까? 아무 요리나 요것만 넣어 먹으면 맛이 끝내준다네. 네, 어머님. 제가 주말 되기 전에 한번 들러서 가지고 갈게요. 아니야. 굳이 힘들게 네가 여기까지 왜 오니? 너 시간 괜찮을 때 내가 거기로 가면 되지. 혹시 네가 불편하다 그러면 내가 이거 현관 문고리에다가 살짝 걸고만 올게. 저를 아무렇게나 대충 부르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꼬박꼬박 울 며느리라고 불러주시는 시어머니의 변화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는 표현도 생각이 나면서 한동안은 시어머니의 변화를 걱정하기도 했었네요. 친정 엄마께서 어떤 곳의 회장이신지 확인까지 마치신 이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작정이라도 하신 듯 저의 비위를 맞추려고 사활을 거셨어요. 그게 너무 느껴져서 저는 좀 부담스러웠네요. 저에게 그간 미안했다는 신호를 자꾸만 보내오시는 것을 저는 모른 척하지 않고 응해드렸습니다. 저만 보면 이제 좌불안석이 되신 분께 지난 일을 따지는 건 별로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었고요. 친정엄마, 시어머니 양쪽 다 어쩌면 저는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무탈하다 못해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네요. 한평생 두 아들과 딸 하나를 키우느라 제 모든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저야 비로 먹고 살아도 아이들 하나는 제대로 키우겠다는 일념이었어요. 남편도 어디 한눈 안 팔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저만큼 아이들을 사랑했기에 그래도 부부가 합심해서 힘내서 살다 보니까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나중에 가서는 다른 집에 비해서도 제법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저처럼 자식 키워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성인이 된다고 해서 애들이 제 품을 바로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자식들이 어른이 됐음을 제대로 실감을 하는 건 바로 시집장가를 갈 때인 것 같아요. 둘째, 셋째, 그리고 조금 늦게 결혼한 첫째까지 다들 자기 아내, 남편 찾아서 신혼집 꾸려 사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다음에야 비로소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도 저도 자식들 키우느라 폭삭 늙었지만 그래도 제법 서로를 좋아했고 긴 세월 동안 정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어디 여행이나 좀 다녀올까요?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여행은커녕 외식도 몇 번 못했는데 이젠 애들도 다 결혼했으니 지금부터라도 우리 둘만의 인생을 살아야죠. 남편의 주름진 손을 잡으면서 했던 저의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밤새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갈지, 여행 가서 무엇을 할지 말뿐이긴 해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는 몇십 년 만에 가지는 여유를 만끽했어요. 하지만 정작 여행 가려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려던 순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이었습니다. 평생 주기적으로 투석을 하지 않으면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살지 못한다는 병이었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도 자식들도 남편을 돌보느라 애썼습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었던지라 남편은 그 병을 계기로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제법 당당한 풍채를 지니고 있었는데 살이 빠져 왜소해지고 눈밑이 거뭇해서 정말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이 보였어요. 자식 녀석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대로 영영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결과적으로 저의 예측이 들어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은 1년가량 저희 옆에서 버텨주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자식 녀석들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저 역시 남편과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갔는데 텅 빈 채 약한 불만 켜져 있는 집안을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집이 이렇게 컸었나? 애초에 평수가 무척 넓은 집이었기에 남편과 있을 때도 집이 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없는 이 집은 크다 못해 제 마음을 너무도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남편과 함께하던 집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제 생각보다 더욱더 큰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녀석들 괜히 신경 쓸까봐 나는 괜찮다. 네 아버지 몸이 워낙 안 좋아서 나는 어느 정도 이럴 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 괜히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삶 잘 살아라. 라며 의연한 척 굴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지가 않아서 일부러 생전 가지도 않던 동네 경로당에도 들르고 비슷한 나이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어울려도 보고 늦게까지 산책을 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다 와도 집에만 들어오면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스스로도 여실히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참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많은 이들의 죽음을 보았지만 이렇게까지 정말로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혼자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조차도 예상치 못하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남 내외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내가 어머니 좋아하는 오징어 숙회한다고 장도 봐왔으니까 이따가 저희랑 같이 저녁 들어요. 청소는 아직 안 하셨죠? 도와드릴게요. 둘째와 셋째는 제가 사는 곳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장남 내외는 기껏해야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기에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도 둘째와 셋째는 자주 못 봤을지언정 장남 내외는 오다 가다 마주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남편 죽고 장남한테 조금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자기 가정 꾸린 아들 녀석한테 짐을 떠넘기기가 싫어서 혼자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괜히 전화라도 하거나 얼굴 보면 약해질까봐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는데 장남 내외는 먼저 저를 찾아주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남은 제가 걱정이 된다는 것이 이유였죠. 장남이랑 며느리가 따뜻한 말을 골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 먹고 주책이지만 눈물이 찔끔찔끔 날 뻔했습니다. 사실 장남은 저희 부부의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바로 결혼 때문이었죠. 40이 넘어서도 장가를 가지 않아 골머리를 썩혔었는데 결국 좋은 신부감을 얻어 지금 이 애미한테 큰 힘이 되어주니 그래도 내가 자식놈 하나는 제대로 키웠다 싶고 며느리도 너무 마음씨 예쁘고 성품이 곱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먼저 저한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도 그때부터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장남 내외가 집에 있을 것 같은 시간에 전화도 걸고 손주도 볼 겸 제가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제 걱정이 됐는지 종종 안부 연락을 했는데 만약 이전처럼 혼자 있었으면 마냥 행복하고 기쁘게 받을 수 없었겠지만 장남 내외가 계속해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함께 있어줘서 그때서야말로 진심으로 자식들한테 나 정말로 괜찮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남 내외는 1년을 넘게 제 곁에서 함께 지냈어요. 같은 집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못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종종 죽은 남편이 생각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처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장남이 제게 그러더군요. 어머니, 혼자서 이 아파트에 살긴 조금 힘들지 않으세요? 물론 저랑 아내가 자주 찾아오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긴데 저랑 아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지금 1년 가까이 어머니랑 함께 지냈고 아내도 어머니가 너무 좋다고 해서 괜찮으시면 이 집을 팔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장남 내외의 말이 기쁜 것은 맞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같이 살게 되면 결국 장남이 저를 죽을 때까지 모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러기에는 미안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과 한평생 살아온 집을 판다는 것을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생전 남편과 아주 애틋하게 지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부로서 서로 믿고 의지해왔고 그런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을 판다는 것은 저로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민을 할 때마다 장남 내외가 자기들이 효도 열심히 하겠다면서 몇 번이고 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저는 장남 내외의 설득으로 지금의 집을 팔고 장남 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살던 곳보다 집은 조금 좁았지만 혼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제게 너무나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장남이나 며느리가 일을 하러 나가더라도 집에 손주들이 있으니 손주들을 돌보며 지냈고 주말이면 가끔 장남이 어머니 외식하러 가요 라고 하며 온 가족이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니 당연히 장남 내외에게 고마운 게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손주놈들 밥도 가끔씩 차리고 청소기도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냈더니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던 집도 이제는 익숙하고 그러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원래 같았으면 진즉 귀가를 하고도 남았을 아들이 늦게 오더라고요. 며느리에게 물어봐도 글쎄요, 오늘 야근한다고 그랬었나? 하면서 모르는 눈치고 근래 들어서 그렇게까지 늦게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걱정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재우고 저 혼자서 새벽까지 깨어 있는데 한 2시에서 3시가 될 무렵에 아들이 들어왔어요. 잔뜩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이었죠. 평소 술도 잘 안 먹는 녀석이 웬일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그만 다가가서 왜? 무슨 일이야? 라며 달래려 들어도 아들 녀석은 입술을 꽉 깨물면서 울기 바빴습니다. 나이도 50은 넘게 먹은 녀석이 뭐가 이리 슬픈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지 간신히 진정시키고 거실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너 요새 뭐 힘든 일 있니?
평생 술도 한 번 제대로 안 마셔본 놈이 이렇게까지 취해가지고 새벽에 들어오고. 어머니, 저 사실은... 아들은 제 앞에서 길고 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를 잘 다니고 있던 아들은 몇 달 전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할 생각으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점점 규모가 커져서 이제는 제대로 들어가서 일을 그만두고 사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사직서까지 내고 추가적인 투자를 좀 받아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함께 사업을 하기로 했던 친구가 중요한 자료를 빼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상승 궤도에 거의 들어섰던 사업이 사실상 망하게 생겨 그 충격으로 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한탄을 하다가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염치 없지만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사업 잘 되면 제가 꼭 다 갚을게요. 아직 애들도 어린데 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어머니,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한평생 살면서 저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던 장남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50살이 넘어서 늙은 애미한테 안겨 펑펑 우는 장남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안쓰럽고 짠하고. 그날 밤 저는 장남을 꽉 껴안아주고 다독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을 잃고 혼자 외로워하며 힘들었을 때 장남이 도와줬던 것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아직 어린 손주들을 보고 있자니 장남의 성공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전에 살던 아파트를 판 돈 9억을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연신 고맙다고 자기가 정말 잘하겠다며 또다시 재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그런 아들의 등을 토닥거렸어요. 인생이 다 그런 거라고.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나면은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더 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거라고요. 그 9억을 넘겨준 뒤 확실히 장남내외는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해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 그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죽고는 못 살 듯이 잘해주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시작은 무척이나 작은 것이었어요. 어차피 다 늙어서 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만나고 싶을 만한 친구가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는 늘 평일이나 주말이나 오후 느지막한 시간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들이 먼저 밥을 먹고 제가 일어났을 시간에 맞춰서 한 번 더 밥을 차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전혀 그런 말을 안 하다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오후 4시쯤 기상을 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거실로 나가는데 며느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저희 식사하는 시간 맞춰서 일어나 주세요. 어머님이 혼자 너무 늦게 일어나셔서 제가 밥을 2번 차려야 하는데 솔직히 그거 너무 번거롭거든요. 며느리 입장에서 번거로울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함께 사는 몇 년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하니 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서운하더군요. 그래도 며느리가 불편하다고 한 만큼 알았다고 하고서 이후부터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서 일찍 밥을 먹고 잠이 모자라면 그 이후에 자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검은 옷 빨래는 따로 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세탁기 안에 넣어두시면 어떡해요.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면 제가 계속 쓸데없이 일을 해야 하잖아요. 전에는 애초에 말조차도 꺼내지 않았을 것들을 가지고 며느리가 과하게 언성을 높이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장남한테 호소할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집에 들어오면 장남이 와서 늘 저한테 말도 걸고 오늘 뭐 하셨냐, 뭘 드셨냐 이런 거 묻고 그랬는데 이제는 집에 와서 저를 보더라도 흘낏 눈길만 주고는 아무 말도 거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굴었어요.
분위기를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걸로도 모자라서 아들이 제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참,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어머니, 요양원에 가면 어머니랑 함께 어울려 놀 만한 친구분들도 많을 텐데 하루 종일 저희 없이 집에만 계시는 것보단 요양원에 가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신 아픔도 많이 없어졌을 테고 요양원 쪽에 가서 사시는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설도 엄청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늙고 힘이 없다곤 해도 그래도 죽을 병은 아직 없고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하며 몸도 쌩쌩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그 9억을 준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너무도 뻔뻔하게 구는 장남을 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아파트를 판 게 너무도 후회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절대 요양원 같은 건 안 간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혼자 살겠다고 하는 거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너 아니냐. 지금 너네가 사정이나 엄청 안 좋으면 모를까 내가 아파트 판 돈 9억까지 줘가지고 여유롭게 살고 있으면서 나를 내쫓겠다는 거는 결국에 나한테 돈을 뜯는 게 목적이었던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 네가 설마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절대 못 나가니까 그런 줄 알아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믿기지가 않는 상황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남 내외는 저를 내쫓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는지 이번에는 손주 핑계까지 대가며 저를 내보내려고 안달이었습니다. 어머니, 성환이도 지금 공부할 나이 됐어요. 그런데 집에 할머니가 맨날 있다고 불편한 모양이에요. 저나 남편이야 일 나갔다 들어오니까 원래 같으면 애가 집에 혼자 있으면서 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랑 남편이 나갔다 와도 어머니가 계속 집에 계시니까 공부도 잘 안 된다고 하고 어머님도 성환이가 성적 못 나오는 걸 바라진 않으시잖아요. 아니면 어머님 욕심 때문에 하나뿐인 큰손주 공부 못해도 괜찮으세요? 며느리 이야기에 정말 밤새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장남과 며느리는 이전보다도 더욱더 저를 꿔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을 하고 제대로 밥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서럽고 서러워서 일부러 제가 굶은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의상으로라도 식사할 거냐는 물음조차 안 하더라고요. 괜히 다른 자식들 신경 쓸까봐 미안해서 장남내외가 저를 홀대하기 시작한 이후로도 가끔 둘째나 셋째에게서 연락이 오면 잘 지내는 척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나 이제는 여기 못 있겠다. 내가 너랑 막내 신경 쓸까봐 일부러 다 괜찮은 척하고 이야기 안 했는데 도저히 서러워서 살 수가 없어. 어미로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나 좀 데리고 가서 살아라. 그 전화를 한 다음 날 둘째는 화가 난 얼굴로 장남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둘째와 뻔뻔하게 그에 응대하는 장남내외 덕에 집이 아주 아수라장이었어요. 둘째는 둘째대로 절 이런 취급을 한 장남에게 형은 진짜 인간도 아니다. 라며 이를 갈았고 장남은 장남대로 어머니 한번 제대로 모시지도 않은 놈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 콩가루 같은 꼴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정말 저로서도 한계였습니다. 애초에 돈 때문에 날 모셔놓고 둘째한테 온갖 생색을 다 내는 꼴에 울컥 화가 치밀어 둘째 앞을 가로서고 장남 녀석 뺨을 크게 한 대 날렸습니다. 너는 이 늙은 어미를 버렸다. 네가 얼마나 호시탐탐 나랑 네 애비 살던 아파트를 노렸는지 내 아주 뼈저리게 느꼈다. 근데 너는 아마 몰랐을 거다. 나한테 그 아파트 말고도 재산이 더 있다는 거.
TV 보면 자식들이 유산 가지고 싸우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우애 좋게 살고 있던 자식들이었지만 덜컥 겁이 났던 저는 젊을 적부터 일부러 자식들에게 내가 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건물이 뭐가 있는지 전부 이야기를 안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괜한 짓 했나 싶긴 했지만 이제 보니 제 행동이 아주 성견지명이었더군요. 만약 장남 녀석이 제 남은 재산까지 다 알았으면 분명 그 돈까지 자기가 다 받아먹은 다음에 저를 내쳤을 테니까요. 내가 혹시나 싶어서 지방에 있는 땅이며 아파트는 다 숨겨두고 있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내 재산의 전부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다른 재산에 비하면 그 아파트는 푼돈밖에 안 돼. 나중에 죽으면 너네한테 골고루 물려주려 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난 너 같은 놈한테 남은 내 재산 한 푼도 못 준다. 나 죽으면 둘째와 셋째한테만 골고루 나눠달라 유언장 쓸 거니 그런 줄 알아라. 그 길로 저는 장남네를 나와 둘째네 집에 갔습니다. 참으로 화가 나게도 장남네외는 제가 남은 재산이 더 있다는 소리에 눈이 횟가닥 돌기라도 했는지 자기들이 너무 잘못했다며 제가 오해한 거라느니 어쩐 거라느니 하면서 온갖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댔어요. 그 모습에 분노와 함께 허망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놈들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기껏 힘들게 키워놨더니 부모 재산을 뺏지 못해서 안달이 난 모습이나 보이고 만약 장남이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용서를 비는 것 같았다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용서를 했을 겁니다. 괘씸하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넘게 키워온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비는 장남의 행태에는 진정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저 제게 남은 재산을 탐내는 그런 탐욕밖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졌지만 마음이 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남남으로 살 생각으로 장남 내외 번호도 다 차단을 해두었고 셋째에게도 전화를 해서 너희 첫째 오빠랑 나 연 끊었다. 그러니 혹시 너한테 전화 와서 나랑 연락되냐고 물어도 절대 이야기해주지 말아라. 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한참을 저랑 연락을 하려던 장남 내외는 제가 연락을 안 받자 한동안 조용한가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야 모든 게 끝났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남은 제 나머지 재산에 본인도 지분이 있다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형이 얼마 전에 회사에 찾아왔었어. 아니 그 녀석이 무슨 이유로 네 회사에 찾아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야기를 하더라. 장남이 아이 둘째 회사에 찾아와가지고는 나는 이렇게 못 끝내. 어머니 재산 나도 분명히 소유권 있어. 그러니까 너 혹여나 너랑 막내만 재산 타먹을 생각 하지도 마라. 나 소송 준비할 거니까. 라며 으름장을 놓고 갔답니다. 둘째 녀석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나 참 기가 차서 어이가 없습니다. 자식 녀석의 밑바닥까지 엿본 기분이었습니다. 소송을 걸든 말든 상관은 없었지만 정말로 소송에서 이기기라도 해서 제 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게 될까봐 저도 지금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미리 유언장을 쓴 다음에 공증을 받고 장남 내외 집에서 살 때 장남이랑 며느리가 했었던 짓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라도 찾아서 남겨놓으면 나중에 제가 죽었을 때 둘째와 셋째한테만 재산을 가게 할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진지하게 대비를 하면서도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장남이 재산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비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 너무나 허탈하고 속이 상합니다. 긴 시간 정말로 자식들만 위해서 살았다고 자부하고 그 와중에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신경 써서 훈육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지
배 아파서 낳아준 부모임에도 이제 더 이상 뜯어낼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자식놈이 설마 제 자식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맨날 혀를 차면서 저 부모는 얼마나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했길래 자식한테 저런 취급을 받나 싶었는데 모르겠네요. 둘째와 셋째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해주지만 그 마음이 고마운 한편 장남으로 인해 생긴 상처는 쉬이 낫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긴 뭐하긴 하지만 재산은 살아생전 자식에게 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거짓 눈물로 속아 이런 꼴을 당했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게 모은 돈 차라리 다 쓰고 죽으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자식은 대학교까지 가르쳤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글 보고 미련하다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미련해서 이런 꼴로 살고 있으니 제 사연을 보시는 분들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남들에게 쉬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고, 저는 자식으로서 그로 인해 힘들어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봤기에 내가 경찰이 되어서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해 다시 한번 우리 집안이 예전처럼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찰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무력한 현실을 처절하게 체감한 저는 언제부터인가 그냥 경찰서에 들어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서류를 처리하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근 식당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분명 퇴근하기 전에 다 문을 잠그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을 하려고 보니까 어젯밤에 잠갔던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카운터에 가보니까 돈이 이전보다 조금 더 비어 있었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웬 남자가 저희 식당에 들어와서 음식을 훔쳐 먹다가 돈을 빼가지고 달아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사람 좀 잡아주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던 동네에는 좀도둑이 무척이나 많았어요. 강력범죄가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도둑이라고 해서 피해를 안 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동료 경찰들은 그런 좀도둑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들어왔던 신고 전화 역시 비슷한 좀도둑의 소행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연락을 받은 뒤 해당 식당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이 보여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새벽에 식당 문을 따고 들어와서는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는 밑반찬들을 손으로 주워서 빼먹고 조금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금고에서 약 2만 원 정도의 돈을 뺀 다음 황급히 도망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가 유독 좀도둑이 많은 편입니다. 이유는 근처에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역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노숙자라고 해서 무조건 도둑질을 한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슷한 신고가 들어와서 범인을 잡고 보면 노숙자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 어쩐지 노숙자가 배 골마서 저지른 범죄 같은데? 동료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범인을 잡으려고 수소문을 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가게에서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식당이 아닌 옷가게였는데 마네킹에 입혀져 있던 검은색 점퍼를 하나 훔치더니 역시나 금고에서 2만 원 정도의 현금을 빼서는 달아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신고 전화 내용이 이전에 식당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같은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노숙자들에게 말을 걸면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갑자기 새 옷이 생긴 노숙자는 없는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노숙자는 없는지.
일반 사람들이야 몇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노숙자들은 보통 몇천 원 정도만 갖고 있어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신고 전화를 들었을 때 옷을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보았을 때 평소 지낼 때 그 옷을 입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수사를 진행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한 노숙자가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것 같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날 저쪽 벤치에서 신문 뒤집어 쓰고 자는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 남자가 요새 때깔고 온 옷들을 좀 입고 다니더라고. 돈은 잘 모르겠는데, 며칠째 편의점 음식 사 먹는 걸 보니 어디서 꽁돈이라도 생긴 것 같고, 형씨가 찾는 남자가 그 남자일 것 같은데? 노숙자가 이야기를 한 자리에 가보니까 정말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벤치에 누워있더라고요. 이전에 옷가게 CCTV에서 확인했던 옷과 남자가 입고 있는 옷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남자를 깨워가지고는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옷만 새 옷이고 몸을 씻지는 않았는지 정말 온몸에서 냄새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다른 동료 경찰들이 인상을 확 찌푸리고 바로 코를 막을 정도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당연히 잘못이지만 단순 절도이기도 하고 노숙자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노숙자를 데리고 동네에 있는 공중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돈을 내고서 샤워를 하게 만들었어요. 꼼짝없이 잡혀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눅이 들어있던 노숙자는 제가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가서 돈까지 내주니까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열심히 씻더군요. 까만 물을 수십 번은 내버리고 나서야 저희는 목욕탕에서 나와서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 정육식당에서 반찬 빼먹고 2만 원 훔치고 바로 옆에 있는 옷가게에서 점퍼 훔치고 똑같이 2만 원 훔친 거 아저씨 맞죠? 그래도 남자는 부인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전에 혹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묻고 있는데 노숙자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한참 일반적인 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을 보이는 겁니다. 고맙다면서. 도대체 뭐가 고맙다는 거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그 범인은 입을 뗐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냄새 난다고 다 도망가는데 목욕탕까지 데려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형사님. 그렇게 울먹이며 말하더니 아예 사건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때였으면 아저씨, 쓸데없는 소리 말고 사건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하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저랑 비슷한 또래로 보이기도 했고 노숙자로 살고 있는 게 안쓰럽기도 했으며 애초에 범죄 재질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도 때울 겸 그 남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가만히 앉아서 들었어요. 그 노숙자는 본인도 기억이 안 나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워낙 숫기가 없고 내성적이라 누가 말 걸면 눈도 잘 못 마주치고 그랬다는데 그 이유인지 고아원에서 난다긴다 하는 형들이 매일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들을 시켰고 그걸 배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남의 물건을 훔치고 누군가를 때리는 게 손에 익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스스로가 너무 싫어서 고아원 형들로부터 도망치고 성인이 된 뒤에는 나름대로 건설적으로 일도 해보려고 했으나 마음을 아무리 잘 먹어도 실력이 없다고 금방 잘리고 뒤에서는 욕을 먹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견디기 힘들어서 10년 전부터 노숙자로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기는 한데 예전에는 다른 일로 교도소도 다녀오고 했어요. 훔친 건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배고팠고 입고 있는 옷이 심하게 해져서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하다가 훔친 건데.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길 가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현금을 꺼내서 준 적도 많고 봉사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제 눈앞에서 힘들게 살아온 남자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있다니 참 마음이 짠하고 측은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 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줬으면, 나라에서 이 사람을 보듬어줬으면 이 노숙자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진 않았어도 될 텐데. 괜히 심란해서 남자에게 잠시 이대로 앉아있으라고 하고 저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그 남자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은 그 사람이 비단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잃어버린 제 동생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또한 그 남자가 안쓰러웠던 아주 큰 이유였습니다. 사실 저는 저보다 2살이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릴 적이기에 저는 얼굴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동생이었죠. 하지만 부모님 말로는 제가 맨날 동생을 데리고 다니고 동생도 저를 졸졸 따라다니는 너무나 우애 좋은 형제였다고 합니다. 그 나이 때면 형제끼리 마구 싸우고 그럴 법도 한데 저희는 싸우기는커녕 무슨 한 몸처럼 다녀서 부모님이 참 편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동생이 5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동생만 데리고 시장에 갔었다고 합니다. 제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한 게 이유였어서 일부러 저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죠. 그런데 장을 보느라 어머니가 정신이 팔린 사이 동생이 슬쩍 어머니 손을 놓고 자리를 빠져나갔나 봅니다. 어머니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동생이 온데간데 없어져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날 어머니는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밖을 돌아다니며 동생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이렇게 생긴 아이 본 적 없으신가요? 라면서 수백 번도 넘게 동생의 인상착의를 설명했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동생은 끝끝내 저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희 집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해 수소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그 누구도 동생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동생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동생이 없어지고 나서 절망스러운 분위기를 달렸던 저희 집안의 분위기는 기억이 납니다. 매일같이 초췌한 얼굴로 눈물만 흘리는 어머니와 심란한 한숨만 내뱉는 아버지. 엄마, 아빠, 나 경찰이 될래. 경찰이 돼서 동생을 찾을 거야. 제가 경찰이 되고 싶다고 처음 마음을 먹은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저 역시 동생이 사라졌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보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경찰이 되면 그래도 제 동생 1명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찰이 되었고 빈약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든 동생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수십 년을 넘게 동생을 그리워하며 잠을 잘 적마다 동생의 이름을 잠꼬대처럼 부를 정도로 동생을 잃은 아픔을 한평생 한처럼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는데 매일같이 동생 이름을 부르짖던 살아생전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동생에 대한 그리움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눈을 못 감으실 것 같아 저는 어떻게든 정보를 찾아서 동생을 만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무슨 짓을 해도 동생에 대한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저라고 동생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좌절스러운 상황만이 발생하는 와중에 끝까지 동생을 붙들고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일부러 일에 빠져 살면서 동생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필 범인으로 잡아온 노숙자가 동생과 같은 이름이라니. 느리게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서는 진술서를 마저 작성했습니다. 마음을 좀 추스르고 원칙대로 넘기려고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경찰서 문이 열리더니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경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눈인사를 하니 제 옆으로 다가와서는
저 사람이 그 식당이랑 옷가게 범인이야? 라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흥미로운 눈으로 제 진술서와 노숙자를 번갈아 보던 동료가 문득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근데 정영사랑 저 노숙자 얼굴이 엄청 닮았네? 뭐야? 알고 보니까 몇십 년 전에 잃어버린 동생 뭐 이런 거 아니야? 동료 경찰은 웃으면서 자리로 갔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띵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동료가 이야기를 하고 난 뒤 반대편에 앉아있는 노숙자 얼굴을 보니 정말 저랑 닮아 있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닮은 얼굴에 잃어버린 동생과 같은 이름. 말도 안 되지만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숙자에게 어렸을 때 무슨 동네에 살았는지, 부모님 이름은 기억이 나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하지만 노숙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아닐 거야. 설마 이렇게 우연찮게 만날 수가 있겠어? 라는 마음이 포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속 한켠에서는 혹시나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살았던 고아원 이름은 아냐고 물어보니까 참 다행스럽게도 고아원 이름 그리고 위치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술서를 마저 작성하고 집으로 와서는 한참 동안 그 고아원을 되뇌었습니다. 사실 그 남자가 이야기한 고아원은 제가 어렸을 적 살던 동네와는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이었어요. 현실적으로 그 남자가 제 동생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고아원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알고 나서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시간 낭비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상하게 한 번은 직접 찾아가서 맞든 아니든 확인을 해야 이 미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평일에 시간을 내서 그 노숙자가 알려준 고아원에 직접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노숙자 이름을 대며 혹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그런지 그 노숙자에 대한 기록 자체가 고아원에도 별로 남은 게 없었어요. 무슨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교회에서 발견됐다고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고아원에 처음 들어왔을 당시 찍었던 사진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 사진을 제 핸드폰으로 옮겨 찍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 솔직히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동생을 찾으면서 동생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몇 번 있었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꿈에 부푼 얼굴로 찾아갔다가 그 무엇보다도 더 쓴 아픔을 느끼는 얼굴로 뒤를 돌아 나와야 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아버지를 또 한 번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제 선에서 뭐라도 더 알아보고 조금 더 동생이라는 확신이 든 다음에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할까도 수십 번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도저히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에 찾아가겠다고요. 아버지, 혹시 이 사진이 동생 맞아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저를 반기는 아버지에게 인사만 한 뒤 바로 고아원에서 찍어왔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을 홉 떴습니다. 그러더니 연신 눈꺼풀을 비비며 한참 동안 사진을 뚫어져라 보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이고, 내 아들. 아유, 내 아들. 그래, 얘가 우리 둘째 맞아. 아이고, 내 둘째야. 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사진 같은 게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을 잃어버렸을 당시 집에 있는 동생 사진이라고는 돌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동생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도 사진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동생을 잃어버린 그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동생의 얼굴을 잊은 적이 없는지 제가 보여준 사진을 눈에 담자마자 그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동생이 맞다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동생을 보러 갈 기세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노숙자로 살아온 세월, 그리고 부모님에게 버려졌다고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 단순 절도로 신고가 들어와서 얼굴을 보게 된 건데 이번 절도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에 다른 전과도 있고 절도 역시 상습이라서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아버지는 설마 동생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지 머리를 부여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동생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때야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가 힘들게 사는 게 안쓰럽긴 했지만 그래도 남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동생이라니. 그토록 오랜 시간 찾아 헤맸던 동생이 차라리 행복하게나 잘 살았으면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안타깝고 힘들었을지언정 마음은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밑바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게 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너무나 큰 마음의 짐이 되었죠. 아버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는지 저에게 괜찮다고 이제부터라도 같이 제대로 살아나가면 되는 거라면서 옷을 입었습니다. 저도 어쩐지 두근거리고 잔뜩 널뛰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구치소에 갔습니다. 참 사람이 신기한 게 분명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인데 내 가족인 것을 알게 되고 나니까 세상 더없이 애틋해지더라고요. 면회를 가니 동생은 얼떨떨한 얼굴로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동생 앞에서 아버지는 동생 얼굴을 직접 보자마자 애써 참았던 눈물이 또 터졌는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다시 한번 엉엉 울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약해진 아버지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거의 쓰러질 듯이 오열을 하시기에 최대한 저는 눈물을 참고 아버지를 다독이고 의자를 옮겨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지 그저 저와 아버지를 멀뚱멀뚱 할 뿐이었죠. 제가 동생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듯이 동생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간신히 아버지를 진정시키고 제가 동생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피를 나눈 형제였고 방금 계신 분은 아버지이며 몇십 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다고. 정말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너를 찾아다녔어. 내가 경찰이 된 것도 너를 찾기 위해서였으니까. 30년이 넘도록 우리 가족은 언제나 마음속에 너를 품고 있었는데 설마 이렇게 보게 될 줄은. 제 가족이라고요? 아마 실감이 안 났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저도 동생도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당시 저는 동생의 두 눈에 일렁였던 어떤 감정이 기쁨이라고 확신했어요. 동생 역시 가족을 그리워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짧은 면회를 마치고 저는 아는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동생은 이대로 있으면 징역을 피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기에 일단 저는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서 동생에게 붙여주었습니다. 동생이 이전에 비슷한 동종 전과가 있어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변호사가 힘써준 덕분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생은 아버지 집에서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해요. 이제 다시 가족을 찾은 만큼 계속해서 노숙자 생활을 할 수는 없으니 아버지가 너도 너만의 돈을 벌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해. 라고 해서 아버지 도움을 받아 이것저것 적성에 맞는 것을 찾는 모양입니다. 중년의 나이임에도 배운 것이 없어 모든 것이 낯선 동생을 보면 아버지는 여전히 좀 마음이 아픈 모양입니다.
참고로 동생은 확실히 저희 집 가족이 맞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동생이 정말 우리 가족임을 확신했지만 혹시나 아닐 가능성을 대비해서 유전자 검사까지 했었거든요. 그 검사 결과에도 확실히 친자라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저희 가족은 몇십 년간 바라고 바라던 동생을 완벽하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도 그때서야 자신이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 가족이 자신을 찾아 헤매고 특히 어머니는 평생 동안 본인을 그리워하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집에 오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어머니 무덤에 갔어요. 어머니야, 인사드려. 평생 너 하나만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셨어. 조금만 참으시지. 이렇게 살아 돌아왔는데 조금만 참으시지. 정말 펑펑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어머니 산소에 가니 그렇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가 할 일을 다 했다는 뿌듯함과 1년을 못 기다리시고 동생만 그리워하다 돌아가신 안타까움이었을까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 묵념을 하던 동생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지만 설사 할 말이 있었어도 쉽게 꺼낼 수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존재했는지도 몰랐던 날 사랑해 주었던 가족. 하지만 이미 이 세상에 없으니 동생도 그저 조용히 마음을 갈무리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가족이라고 해서 당장 오래도록 알아본 것처럼 살갑게 지내기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 동생도 그런 모양인지 제가 가끔 집에 찾아가면 여전히 아버지랑 어색해하는 게 보이기도 하고 특히 저랑은 첫 만남 자체가 경찰과 도둑이다 보니까 더 대하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기색이 보여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말도 걸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친근하게 굴려는 모습을 보여서 저도 참 그런 동생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동생을 보고 있자니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일 그때 동료 경찰이 장난처럼 저와 동생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는 아마 동생한테 어느 고아원에 있었는지를 묻는 것도 그 고아원을 찾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힘들게 살아온 어느 노숙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조금 가지고 있다가 금방 그 존재조차 잊고 말았겠죠. 빠른 시일 내에 제 동생을 찾게 해준 1등 공신인 동료 경찰한테 술이나 한번 거하게 싸려고 해요. 아직 소문내지 않았거든요. 설레발치기 싫어서요. 아무튼 이제는 동생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뒤늦게나마 잘 챙겨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이제야 행복하게 웃으면서 편히 쉬고 있지 않을까요? 저희 가족 남은 여생은 절대로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